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생산 관리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1-1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생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가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또 자동화를 통해서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을 감퇴시키는 거 아니냐. 뭐 요즘 최근에 뭐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무인 자동차가 사실은 자동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등장하는 거죠. 사람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한다, 운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뭐 아직까지도 우리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많이 하기는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마 달성할 걸로 알고 있고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을 너무 관찰자로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즉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을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인간이 과거에는 모든 걸 직접 행위를 했는데 관찰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나태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러한 것들은 기술은 인간의 근육, 즉 노동력을 대체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자동화에서 이제는 인간의 뇌까지 대체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뭐 많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이정표만 보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가든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따라서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차를 운전하다 옛날에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정표를 따라 가다 보니까 길을 잘 곧잘 잘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맞으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그 길을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조금 오히려 무능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술 유토피아론자들이 말하는 기계의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상을 기계에 맡기게 된다면은 인간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에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을 개발하고 또 창조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것들은 기술에 맡겨놓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삶을 풍족하게 하는 어떤 문화생활을 한달지 아니면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달지 이런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둡긴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는 뭐 가끔 나오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하고요. 한국 제조업이 너무 역동성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조업의 수익성도 벌써 일본, 미국에 벌써 역전을 당해 있는 상태고요. 제조업의 투자 증가율도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1인당 부가가치액이 한국은 뭐 2011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7만 7천 달러에 불과했는데 미국은 거의 2배 가까운 13만 3천 달러, 일본은 10만 9천 달러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한국경제에서 캡처한 내용이지만은 생산 현장에 기술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암울한 거죠. 제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이끌어 나갈 후진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생산 현장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생산직 평균 연령이 45세. 젊은 생산직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관리를 배우면서 그러면 생산관리의 최근 동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산관리의 가장 큰 동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산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생산 운영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산 운영관리라는 것은 생산관리 플러스 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생산량만 확대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IT,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정보 기술을 우리가 생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통합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밑에 있는 것처럼 초점 경영과 관련된 거죠. 통합 및 파트너십은 M&A가 발달되면서 이업종 간 아니 동업종 간의 통합의 필요성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중요성, 시간 싸움이죠. 생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품질에 대한 중요성, 가격에 대한 중요성들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시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더 빨리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동향이 된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우리 교재에는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동향을 보면은 제품과 서비스 영역을 볼 때 사실은 서비스가 급격히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 추세에 들어온 것 같아요. 로봇을 이용하고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제품에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의 규모가 이를 통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즉 서비스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병원, 군대, 무인택시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제가 써놨는데 병원에서도 보시면은 이미 수술 분야에서는 로봇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약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국도 보시면은 병원에 있는 약국들이 약사들이 앉아가지고 약을 하나하나 조제하던 그런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의사가 약에 대한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IT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병원의 약국으로 전송이 되고 약국에서는 각 약들을 말하자면은
약들에다 바코드를 붙여놓고 로봇가 의사가 제시한 A와 B를 합쳐서 이걸 2분의 1로 나눠서 처방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면은 로봇은 A에 있는 약을 꺼내고 B에 있는 약을 꺼내서 합쳐가지고 그걸 2분의 1로 나눠서 처방대로 맞으면은 패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한테 제시를 하는. 즉 약국에 약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례로 군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방에서 근무할 때 뭐 초병들이 뭐 그 추위에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졸음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방에는 초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로봇을 사용해서 전방을 지키면 됩니다. CCTV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침투하는 적을 색출해낼 수 있고, 로봇이 또 대신 앞에 나와서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군대 가서 뒤에서 IT를 통해서 조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조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앞에 나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로봇이 앞에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시대가 도래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현재 도래가 돼서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택시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무인 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지금은 약간의 이제 보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만간 완성될 걸 생각이 됩니다만은, 완성이 되면은 택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해지죠. 택시 기사를 우리가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어요. 택시에 자동화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은 승객이 호출하면은 호출한 장소로 가고, 호출한 장소에서 승객이 타면은 승객한테 카드를 넣도록 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에는 요금이 산정돼서 나오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혼자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택시사들이 노조 문제니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기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죠. 3D 업종이 돼가지고. 근데 기사를 구할 필요도 없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그런 택시만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택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산업 융합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로봇과 AI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자동화와 플러스 AI 플러스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된 산업을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죠.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육체와 두뇌를 대체하는 겁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자동화와 AI 등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신종 그런 서비스 상품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란 자체는 제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실제 이걸 움직이고 자율로 가게 하는 것은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은 향후에도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한 상품들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영역의 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은요. 이거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아까 제가 자동차는 제품인데 자율주행 기능을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호출을 하면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AI와 자동차가 결합된, 즉 어떻게 보면 융합 제품인데 우리가 엄격히 판단했을 때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품의 향상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동차라는 제품에다가 서비스의 기능을 집어넣은 서비스 향상인가, 원하는 장소에 호출할 수 있도록 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품인가. 저는 이거를 사실은 영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이걸 융합 상품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서비스 상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련된 신개념 서비스로 뭐 우버 택시 얘기도 하고 있죠. 외국에 가면 우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한국은 뭐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지만은 우버 택시나 최근 한국에서 뭐 등장했던 뭐 타다 택시, 이런 것들이 뭡니까?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와 승객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물차와 화주를 연결시켜 주는 것, 플랫폼을 통해서 화주가 호출을 하면은 화물차가 와서 대기를 하게 하는 이런 상품도 등장하게 될 거고요. 조만간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영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는 금방 사례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 우리 기업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IBM의 변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IBM은 과거에는 PC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컴퓨터 제조 회사였잖아요. 근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하드웨어 사업 매출보다는 서비스 사업의 매출이 비중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 사업은 뭐냐? IBM이라는 서비스 사업은 뭐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IT 솔루션 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관련된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 기술 서비스 사업, 또 이것들을 아웃소싱해서 또 개발해주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여기서 이제 IBM에서는 컨설팅이라고 하죠. 컨설팅. 이 컨설팅 사업이 기존에 있는 엑센추어나 딜로이트나 맥켄지 이런 회사들보다 오히려 더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컨설팅 업계의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즉 제조기업이, IBM이라는 제조기업이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IBM의 서비스 성장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Revenue Growth by Segment, IBM의 부문별 말하자면 이익 성장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역이 서비스 영역이죠.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이 처음에는 1982년, 1988년 이때는 이런 작은 영역에 불과했지만은 작은 매출뿐이 못 일으켰는데, 지금은 최근에 2009년도, 뭐 지금 2019년도니까 10년 전의 그래프지만은 지금은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비스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IBM의 IBM이라는 회사가 서비스 회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고용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1800년도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이게 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당시에는 1800년도 1950년 이때까지만 해도 1900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농업 생산성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제조업으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제조업이 비중이 가장 커졌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비스업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즉 미국은 과거 농업에서 제조업에서 다시 서비스업으로 이어지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변화돼서 미국 경제 자체가 서비스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제조업의 비중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국민소득이 5,000불일 때와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일 때,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20,000불일 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국민소득이 5,000불일 때는 5,000불일 때는 제조업이 시작되면서 10,000불일 때에 피크를 이루고요. 제조업이 가장 번성을 하는 거죠.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점점 하향 추세가 되면서 20,000불이 넘어서부터는 급격하게 더 말하자면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뭐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하는 팽창하는 서비스 경제 시대에 도래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비스 경제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산업의 급팽창 요인은 뭐냐? 첫 번째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자 경제 시대가 도래되면서 경제의 주도권이 소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했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경제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소비자 중심 시대로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나한테 맞는 제품, 내가 원하는 제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IT를 비롯한 정보화 산업이 발전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IT과 관련된 신종 서비스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T를 이용해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 품목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IT 때문에 등장한 뭐 예를 들어 인터넷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IT를 이용한 신종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헬스 산업이 말하자면 등장을 하게 되고 확대가 되는. 그런데 헬스케어는 결국은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등장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면서 이 맞벌이에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그런 말하자면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IT가 발전되고 하면서 여가 시간이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떤 이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락산업, 게임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죠.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헬스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정교화되면서 또 복잡화되면서 IT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러한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IT뿐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닉된 서비스 부분이 증가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산업이 발전하고 IT가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영역이 말하자면 창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의 급팽창 요인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 생산성보다는 가치 창출을 우위에 두는, 즉 지식 정보 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제조가 형태가 변화되는 거죠. 만들기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아웃소싱을 하고 더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제조 원가는 감소시키려고 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려고 하고 또 소비자에 맞는 것들을 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말하자면 소프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즉 제조가 소프트화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서비스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 경제로 변화되는 경영학적인 요인들을 한번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제조업이 과거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즉 수량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서비스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수량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싼 거, 싸지만은 많은 양을, 또 표준화된 거, 표준형, 보편적인 거를 많이, 효율성,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효율성, 적은 투입을 통해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생산성, 이런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싼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생산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거는 결국은 같은 제품에다가 플러스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 원하는 것을 우리가 더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제품보다는 오히려 다양성 있는 제품,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이 있는 거. 나한테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뭔가 효과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효과성. 그 다음에 단순한 대량 생산보다는 창의적인 제품, 창조성을 원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비스 경제로 더 확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트렌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서비스가 급성장하게 되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아까 IBM 얘기했지만 GE도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솔루션 판매와 유지보수, 컨설팅 이런 영역의 수수료 수입을
높이는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벌써 영업이익의 40%를 발생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